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무기 플랫폼을 위주로 해서 네네.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들이 많은데요. 지난 시간에 해상 무기 체계죠. 그렇죠. 항공모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육지로 한번 가볼까요? 지상 무기 체계 중에서 관심을 좀 요즘 두고 있는 것이 그렇죠. 레드백입니다. 맞습니다. 호주에 에어쇼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신형의 레드백, 포탑이 박힌 레드백이 또 전시가 됐어요. 보병 전투 차량. 그렇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 호주에 제한하고 있는 레드백 상당히 고성능이고 우리 링스, 그러니까 우리 링스가 아니죠. 네, 네, 독일의 링스, 남의 링스죠. 네. 남의 링스. 독일의 링스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고 뭐 시험 운영에서 어느 분야에는 앞섰고 어떤 분야에는 조금은 열세였다. 그것이 이제 우리는 열세의 보도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만 호주 현지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봅니다만은 그렇고 적어도 성능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가 들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유지 보수나 K9 썬더를 호주가 도입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그 때문에라도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레드백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게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근데 여기에 변수가 생겼죠. 항상 무기 체계의 도입에는 크나큰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이 많습니다. 정치적인 요소도 포함돼야 그렇죠. 되고. 네. 국제 정세적인 요인이 크게 차지하는데 호주 정부가 사실 좀 친중 성향의 정부가 이번에 새로 들어섰기 때문에 레드백 사업이 일시적으로 좀 탄력을 받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도 그렇지만은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정부 정권의 그 변화에 관계없이 기존에 유지되던 프로젝트들은 진행해야죠. 진행이 진행하고 된다라는 불러간다. 거고 보거든요. 네. 역시 그렇게 갈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취재도 하시고 하니까 이제 이 기자님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새로운 이야기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레드백에 대해서 또 이 기자님께서 발제를 해주셨기 때문에 레드백 이야기 이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드백, 호주에 전시됐던 레드백 어떤 건가요? 좀 달라졌나요? 포탑이 이스라엘 엘비사 모델로 형태가 좀 바뀌었고요. 근데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의미하는 게. 제안을 그렇게 받았고 그 제안에 맞췄다. 그것도 있겠지만 점점 더 목표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것 긍정적인, 같아요. 네, 두 가지가 네. 맞는데 사실 닭이냐 달걀이냐인데 그렇죠. 이쪽이 먼저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호주에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엘비사에서 바로 적용을 한 거고요. 호주의 조건은 어떤 거였어요? 공격력 강화와 그 정찰 능력 업그레이드였거든요. 하긴 좀 구경이 작긴 했어요. 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뭐 미사일 발사 장치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것도 좀 있었고 해서 그 부분을 좀 완전히 바꿔서 그러니까 저는 엘비사의 그 수출용 포탑을 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관련해서 새로 디자인해서 올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호주가 제안한 게 거의 10중 8구고요.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죠. 대전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360도의 곳곳에 그 센서들이 달려있던 건데 그것을 하나의 터렛으로 예. 일체형으로 이제 해서 중앙 터렛을 모았죠. 양 사이드에 모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합형인 거죠. 약간 그것이 눈으로 보이는 가장 네. 큰 변화고요. 또 하나의 변화는 역시 뭐 포탑에 있는 이제 포 그렇죠. 문제도 좀 있고요. 네네. 요 정도가 이제 변화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변화도 있습니다만은 호주 에어쇼를 통해서 나왔던 어떤 긍정적인 수출에 긍정적인 그런 소식이 있습니까? 시그널들이 좀 있었죠. 긍정적인 신호가 지금 시그널에 딱 나온 게 호주 육군이 3월 초에 링스와 레드백을 비교하고서 자신들이 원하는 건 레드백이다라는 보고를 상신을 올렸어요. 이거는 완전히 사용자 측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린 시그널, 그린라이트죠. 네, 그린라이트가 지금 딱 켜진 건데, 근데 문제는 아까 박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방산 수출이라는 거는 정치적인 요소나 그 외에 고려될 요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뭐 딴 나라와의 그 관계라든가 그런 것도.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이게 단적으로 드러난 게 뭐냐면 KF-16 도입되기 전에 맥도날드가 그래서 F-18 선정돼서 고맙다고 신문에 광고까지 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F-16을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진짜 완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히는 게 무기 도입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그널이 나왔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안심할 수는 없지만 도로의 건도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렇죠. 뭐 근데 호주 국방 전략 관련 보고서도 지금 올라가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 장갑차 도입 계획인
랜드 400 페이지 3에 대해서도 지금 언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결정이. 원래는 지금 원래 결정이 났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인데 그것도 지금 많이 지연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올해 상반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보다 빨리 어쨌든 더 결정은 날 수 있다. 근데 지금 호주 언론이나 쪽에서 말하는 걸 보면 레드백의 가능성이 뭐 50% 예. 이상은 넘어서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레드백과 이 링스 네, 차종의 대결이죠. 두 차종의 대결인데 이 두 차종의 스펙이 어느 정도 다르나요? 거의 크기나 공격력은 거의 비슷하고요. 왜냐하면 그건 호주가 딱 지정한 것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지금 그쵸. 제출을 한 거니까. 근데 그게 이제 레드백이 조금 앞서는 거는 560km 정도 주행 거리가 나오고 링스는 한 500km. 그래서 좀 주행 거리가 좀 더 그쵸. 길다. 네. 톤수는 어느 정도 차이나요? 톤수가 지금 거의 42톤, 40톤 이렇게 나가는데 요거는 비슷하구나. 이제 증가 장갑 같은 걸 달면은 링스가 이제 조금 더 나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속은 70km로 네, 70km 둘 다 70km 예. 비슷하고요. 8명 무장 탑재 예. 가능하고 근데 크기에 있어서는 엄밀히 보면은 레드백이 약간 더 큽니다. 음. 여유 공간은 좀 더 있는 편이고 그리고 레드백에 대해서 그런 게 아까 엘빗 포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엘빗과 지금 굉장히 기술 제휴한 게 많아요. 그래서 엘빗 장비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아이언 비전이라고 360도. 네, 딱 들어가서 전차장이나 조종수가 밖에 장갑판 없이 전장 상황을 360도 다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보고서 폴란드는 이거 테스트해보고 이건 무슨 미래 전차다. 반세기를 훌쩍 뛰어넘었다. 50세기를 앞섰다. 야 게임 같은. 네. 그렇죠. 그냥 눈앞에 밖의 모습이 그냥 보이니까요. 360도로. 오. 네. 그런 거에 좀 감명을 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뭐 스펙은 비슷하지만 레드백에는 이런 전장 상황 감시라든가 공격력도 지금 강화했죠. 승차감이 또 굉장히 좋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일체형 캐터필러에 의한 험지 돌파 능력이라든가 수리의 용이성 뭐 그런 것도 지금 인정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호주군이 이제 테스트를 한 거죠. 장기간에 걸친 여러 부분의 테스트를 거쳤고 공격력과 방어력 모두 두 보병 전투 차량 모두 우수하다라는 것이고 어디가 우월하다 혹은 열세다라는 것이 그렇게 기울지는 않았어요. 다만 레드백이 유리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엔진 K9의 도입으로 인해서 부수 효과를 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뭐 거의 동일한 파워팩을 지금 예.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호주 입장에서 경제적인 어떤 부의 창출을 제 부가가치를 갖다가 네. 더 증가시킬 수가 있다. 또 정비성도 지금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만들 수 있고 본인들의 개발 능력이 된다 그러면 왜 이걸 도입하겠습니까? 근데 현지에서 생산을 할 수가 있다. 물론 링스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와 똑같은 효과를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등호가 레드백에 간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네. 가장 유리하다라고 본 거고요. 납기도 그렇습니다. 납기도 한화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호주 입장이고요. 그것도 지금 굉장히 고려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폴란드에 납기하는 걸 딱 보고서 느낀 게 있겠죠. 아 저기는 오더 딱 하면 띵동 하면서 오는구나. 그걸 바로 느꼈겠죠. 로켓 배송이 한번 재미를 들리면 그렇죠. 끊기가 좀 쉽지가 않고 또 국방의 민족 아닙니까? 띵동 하면서 바로 갑니다. 호주군이 유럽제 무기를 들여와서 망한 적이 좀 많았어요. 타이거 헬기서부터.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뭐 정치적인 문제. 왜냐하면 노르웨이에서 한 방 크게 먹었기 때문에 이게 뭐 100% 레드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문제입니다. 그 성능이 떨어졌던 문제는 그 비등비등하겠죠. 어차피 응찰에서 최종으로 2개가 남았으니까. 여기서는 어떤 정치적인 결정. 그다음에 호주가 돈을 엄청나게 쓰는 거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방사는 보험 같은 거라서 이걸 당장 모아놨다고 쓸 데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같이 터지면 이게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큰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손에 넣고 싶어하는 F-16 전투기 우리 100단위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평소에 돈을 써서 가지고 있으니까 든든하잖아요. 그런 그렇죠. 식으로 호주도 어떻게 보면은 핵전쟁이 나지 않는 한 위험하지 않을 거야라는 안전지역이었잖아요. 남태평양의 넓은 바다가 진짜 엄청나게 멀리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서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고 그 국방력의 상당수는 또 2차 세계대전처럼 해외에 투사될 가능성이 이제 높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이제 인명피해도 좀 줄일 수 있고 작전을 원활하게 가질 수 있다는 게 이제 호주군의 아마 생각일 거고 거기에 맞는 게 이제 링스가 되느냐 레드백이 되느냐는 사실 둘 다 선은 넘었잖아요. 합격선은 그중에 하나를 결정하게 되는 거라서 이 이후에는 정치적인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과연 레드백이 만약 채택이 된다 했을 때 이 생산 시기가 꽤 뒤로 밀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주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선순위로 무기 체계를 지금 양산해야 될 게 사실 보병 전투 차량이 우선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느냐가 중요하죠. 결국 돈이 들어와야 이게 뭐 선택이 돼도 생산을 바로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저는 생산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호주의 그 처한 상황이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짜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면 빨리 하고 할수록 호주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들이 뭐 예산 문제에 달려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역으로 얘기하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K9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은 도입이 된다 그러면은 바로 이루어질 것 같고 거기보다는 이제 저는 이제 레드백 하면 항상 이제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뭐 호주 얘기고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입장에서 레드백이 수출됨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득을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K21 우리 보병 전투 차량의 업그레이드에 이것이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 있는가 그리고 아예 레드백 사양으로 새로운 보병 전투 차량 도입은 가능한가 또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관심사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궁금한 게 지금 물론 박 의원님 궁금하신 것도 좀 덧붙여서 저도 궁금한 거 하나 더 질문 드리자면은 국내 이제 보병 전투차 교체 시기도 사실 도래했다고 보아지는데 과연 그것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한국군도 레드백을 실제로 사용을 해봤거든요. 테스트를 해보고 결론을 냈는데 일단 이대로는 부담이 있다. 한국 지형이나 이런 데서는 부담이 있다는 너무 것이고 무겁다는 뜻인가요? 무겁죠. 크고 무겁고 비싸고 못 갈 수 있는 곳이 많아요. 한국 지형에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겨진 노하우를 가지고 차기 장갑 차량, 보병 전투 차량 개발에 활용을 할 수는 있겠다. 그 아이언 비전 같은 경우는 그렇죠. 도입하면 큰 도움이 되겠죠. 생존성이라든지. 물론입니다. 아이언 비전 같은 경우는 도입이 뭐 시기가 문제지 당연히 도입할 것 같고요. K21의 업그레이드 시기가 도래한 거 꼭 도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배치돼서 지상무기 체계가 한번 큰 창정비를 이제 거쳐야 되는 시기는 도래했거든요. 그 시점에 같이 하자는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왕이면은 K21도 역시 레드백, AS 레드백에 적용했던 기술들을 일부 도용할 수 있는 게 없는가 봤을 때 말씀 주셨던 아이언 비전 또 하나는 대전차 무기 체계를 방어할 수 있는 능동 방어 체계. 능동 방어 체계. 그것도 그것도 한화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결국 그게 올라가게 될 것인지 좀 네. 초미의 관심사고요. 전차나 보병 전투차 모두 다 이제 소프트킬이 아닌 이제 하드킬 하드킬. 방식의 네. 방어 체계, 능동 방어 체계라고 네. 흔히 얘기하죠. 그런 체계에 대한민국 요소 기술은 다 갖고 있으니까 적용할 수 있는 실적용할 수 있는 개발이 빨리 됐으면 그렇죠. 그런 바람은 있죠. 그런 바람도 있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차기 보병 전투차 같은 경우에는 결국 K9A3와 연관이 된다고 보거든요. 결국 유무인 복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없고 해서 포탑의 탑승 인원도 1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2명 조종수와 차장이 타고 아니면 나중에는 무인 운용까지 가능한 그런 차량이 돼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레드백의 노하우를 녹여서 거기다가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실제로 국회에서 열렸던 포럼이 있었어요. 그 유무인 복합 체계, 지상무기 체계, 항공무기 체계, 해상무기 체계 모두 다. 근데 그 지상무기 체계 중에서는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거의 주였습니다. 보병 전투 차량도 그렇고 뭐 K9 같은 경우는 A3까지 벌써 그런 계획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고요. 말씀 주셨던 것들은 뭐 시연코 갑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먼 미래를 바라봐야 될 게 호주에서 채택이 되면은 이제 미국도 차기 보병 전투차 사업이 진행 OMFV 중이거든요. 진행하고 있죠. 여기서 또 한번 좀 유리한 이제 그 발을 디딜 수 있는 관건이 될 수 있는 이미 문제가 뭐 있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59시사하고 손잡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6개사의 치열한 각각의 컨소시엄이 구성돼가지고 이제 경쟁을 벌일 텐데 사실은 참가 자체도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호주의 성공 도입 사례와 여부와 관계없이 채택될 가능성이 좀 적다고 네. 봤던 건데 한화에서 언젠가부터 이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신감을 좀 가진 거죠. 경쟁이 될 만하다. 50호 시사는 당연히 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특히 미국에서는 그런 정책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자국의 방산업체가 컨소시엄이 되거나 판매의 주가 되지 않으면 아예 도입 자체를 못하는. 그렇죠. 네. 요즘은 그런 예외 사항을 깨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거든요. TA50도 그래서 손잡고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단독으로 못 들어갔죠. 이게 사업이 얼마 어마어마하냐면 브래들리 보병 전투 차량의 대체분이에요. 그걸 싹 다 바꾼 거다는 거라 지금 뭐 보병 전투 차량이 6,000대가 미국, 넘는데
방산업체는 지금 랜드 들어가는 데들은 다 달려들고 있죠 지금. 왜냐면 랜드 400 사업에 들어가는 게 300대 400대가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거의 20배 규모. 그래서 도전을 한번 그럼요. 해보겠다 예. 이런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도전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팩트를 좀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호주 성공 여부에 꼭 그렇게 유리한 건 그렇게 또 희망적으로 그게 볼 또 이렇게 볼 수는 뭐 없다. 크게 연관돼서 갈 수는 없는 게 일단은 OMFV가 레드백 같이 크진 않고 스펙 같은 것도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노하우를 녹일 수는 있지만 이걸 뭐 설계를 그냥 들고 간다고 해서 환영한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레드백 엄밀히 봐야 되는 레드 부분이 50 있습니다. 정도로 줄여야 되네요. 방송하는 기점으로 해서 하나에어로 협력사 현지법인 설립 이런 기사도 일단 그죠. 최근에 나기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뭐 하고, 아무래도 그쪽에서도 세워나오는 첩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뭔가 딱 도장이 찍혔을 때 바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뭔가 밑밥은 깔아놓은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리고 요즘들은 그 군사 관련된 그 기사를 쓸 때 뭐 주류 언론에서는 그런 경우가 좀 드뭅니다만은 다른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흥미거리가 있으면 바로바로 기사화하고 조금은 부풀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조회수를 노렸기 때문에 그래요. 알면 알수록 기사를 쓰거나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따라서 일반 그 군사 관련된 기자들은 좀 조심하고 있죠. 우리 지금 이걸 하고 있는 섣불리 말할 수 SBS도 없죠. 모 기자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 거기서 지금 3만 5천 ton 그 중요한 항목 그게 나와서 지금 굉장히 좀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폴란드 네. 쪽도 이제 레드백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그렇죠. 내용인지,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어떤 지금 방식으로 흘러가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폴란드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미 레드백을 받아서 시험 테스트 해보고 50년을 앞선 장갑차다. 이거 굉장히 좋은데 몇 대 도입해야 되나 뭐 이런 말까지 나왔었는데, 그거에 이어서 올해 초부터 지금 폴란드 방산업체가 만든 그 보르숙이란 보병 전투차가 지금 생산에 들어갔거든요. 요거는 뭐 레드백보다는 좀 작고 K21 그 정도 사이즈의 보병 전투차인데 K21보다도 더 작을 수 있죠. 네. 그게 플랫폼이 이제 장륜 장갑 차량을 기본 베이스로 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조금 작습니다만, 아무튼 뭐 말씀 주시죠. 뭐 증가장갑까지 한 뭐 40톤까지 이것도 간다 뭐 하는데, 그건 뭐 어쨌든 그것도 1,400대를 도입할 예정이거든요. 그걸 하면서 갑자기 또 폴란드도 한국에다가 이거 좀 생산이나 도입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겠냐. 차기 만들렸네. 네, 차기 예. 장갑차 사업에도 좀 협력을 하자 하면서 먼저 오퍼를 걸어왔어요. 이게 주류 언론의 얘기입니다. 주류 언론의 얘기인데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럴 개연성이 조금은 적어요. 그 이유가 보르숙 말씀하셨는데 한 국가의 장갑 차량을 개발해서 생산까지 들어갔다는 얘기는 얼마 전부터 이걸 계획했을까요? 10년은 넘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10여 년 넘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자국의 방산업체들의 어떤 이권이 걸린 건데, 이걸 생산하는 즈음에서 소요군이 한번 미래형 장갑 차량, 그거보다 더 우수한 장갑 차량을 타더니 야 이거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뭐 이건 사실은 기사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레드백을 띄우기 위한 기사일 수 있고요.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그 도입 수량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을 거고, 이럴 가능성은 많이들 점쳐 봅니다. 워낙 차체가 좋기 때문에 네네. 보르숙에 탑재한 포탑만 계속 생산하고 차체는 우리 걸 도입하겠다는 네, 레드백 플랜 B는 있어요. 차체를 아니면은 뭐 K9 차체를 쓰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가 사실 폴란드 방산업체에서 나왔는데, 그거는 뭐 좀 알아본 결과 추진할 계획은 아직 없는 걸로 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홀란드뿐만 아니고 이 레드백 계열화된 보병전투 차량은 여러 나라에서 네네.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고요. 모쪼록 뭐 호주 수출도 성공할 수 있기를 빕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국익의 그렇죠. 보탬이 되는 거고. K 방산 계속 잘 그렇습니다. 나가길 우리 바랍니다. K21의 업그레이드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가 맞습니다. 있는 것이 네. 바로 이 사업이니까 그렇고요. 결론의 말은 그걸로 매듭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이번 시간에는 지상무기 체계 레드백을 한번 이야기 드려봤고요.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